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런데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다. 레프 톨스토이가 50살 무렵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긴 고백이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는데 그 순간 밀려오는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 허무였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성취의 꼭대기에서 문득 발밑이 텅 비어 있다는 감각. 톨스토이는 그 감각을 세상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다. 18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는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라는 두 편의 대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유럽 전역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시대의 양심, 살아있는 전설. 찬사는 끊이지 않았고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저택에는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보면 그는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귀족의 혈통, 광대한 영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역사에 남을 작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톨스토이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서재의 사냥총을 숨겼다. 자기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밤마다 같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명성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내가 쓴 문장을 읽는다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삶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드는가? 그는 참회록에 이렇게 적었다. 삶이 멈추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성공하면 행복해진다고. 인정받으면 마음이 채워진다고.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삶은 그 믿음의 이면을 보여준다. 성공이 쌓일수록, 명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실제로 느끼는 나 사이의 간극이 성공할수록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진짜 문제는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다. 문제는 성공을 자기 존재의 증거로 삼았다는 데 있었다. 세상의 박수가 곧 나의 가치라고, 타인의 인정이 곧 나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던 그 구조 자체가 톨스토이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50년 전 러시아 귀족만의 이야기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고, 그 시선이 거두어지는 순간 자신마저 사라지는 듯한 공허 앞에 서 있다. 톨스토이는 그 공허의 바닥에서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명성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명성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쪽으로. 그 여정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려 한다.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자. 그가 가장 빛났다고 세상이 말하던 시절, 정작 그 자신은 가장 어두웠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잊었다고 여기던 시절,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1848년 모스크바. 20살의 레프 톨스토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사교계에 발을 들였다. 카잔 대학의 강의실은 그에게 너무 좁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는 공부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에 끌렸다. 도박장의 초록 테이블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무도회장에서 여인들의 시선을 즐기며 자신이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젊은 백작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식했다. 그의 일기에는 그 시절의 자기 혐오가 날 것 그대로 남아있다. 또 도박을 했다. 또 졌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면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인정받고 싶었다. 빛나고 싶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원했다. 카프카스 전선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그는 비로소 글을 쓰기 시작했다. 유년 시절이라는 첫 소설이 문학 잡지에 실렸을 때 페테르부르크 문단이 술렁였다. 투르게네프, 네크라소프 같은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 무명의 젊은 군인에게 주목했다. 톨스토이는 군복무를 마치고 페테르부르크의 문학살롱에 들어섰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논쟁을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논쟁 없이는 대화를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의견을 굽히는 법이 없었고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데 능했으며 자신이 옳다는 확신 앞에서는 예의도 우정도 뒷전이었다. 투르게네프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투르게네프는 톨스토이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고 아끼던 선배 작가였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투르게네프의 문학관을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그의 생활 방식을 비판했으며 사소한 의견 차이를 인신공격 수준으로 끌고 갔다. 1861년 두 사람의 갈등은 결투 직전까지 치달았다. 톨스토이가 먼저 결투를 신청했다. 사과 편지가 오가며 결투는 무산되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7년 동안 완전히 단절되었다. 돌이켜보면 톨스토이가 투르게네프에게 분노한 진짜 이유는 문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다. 자신의 재능이 투르게네프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고 그 인정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 참지 못했던 것이다.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다.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하려는 충동이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부수었다. 이것은 톨스토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런 구조가 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낫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충동. 그 충동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생긴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힘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힘보다 강해지는 순간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고 관계에서 진다. 말에서 이기고 신뢰에서 진다. 톨스토이의 청년 시절이 정확히 그러했다. 재능은 분명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문장, 한 시대를 통째로 담아내는 서사적 호흡. 그러나 그 재능을 감싸는 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칼이 아무리 예리해도 그것을 휘두르는 손이 거칠면 자기 자신까지 베게 된다. 톨스토이의 20대와 30대 초반은 바로 그런 시절이었다. 재능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벗을 잃고 적을 만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훗날 톨스토이는 이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시간이라 말했다. 누구보다 빛나고 싶었던 시절이 실은 누구보다 초라했던 시절이었다고.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바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데 안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다는 감각. 그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톨스토이가 1870년대 후반에 겪은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나 카레니나의 마지막 문장을 쓴 것은 1877년이었다. 전쟁과 평화에 이어 또 하나의 걸작을 세상에 내놓은 톨스토이를 유럽 문단은 살아있는 최고의 작가로 불렀다. 도스토예프스키마저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이것은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 인정했다. 번역본이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퍼져나갔고 야스나야 폴리아나에는 유럽 각지에서 편지가 쏟아졌다. 아내 소피아는 남편의 원고를 정서하며 헌신했고 아이들은 넓은 영지에서 뛰어놀았으며 저택의 식탁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톨스토이의 일기에는 기이한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나는 스스로 목을 매지 않기 위해 끈을 숨겨야 했다. 참회록에 기록된 이 고백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공이라는 건물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소리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톨스토이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것들의 의미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명성이 올라갈수록 그는 더 많은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위대한 작가로서의 톨스토이, 러시아 지성의 상징으로서의 톨스토이, 진보적 귀족으로서의 톨스토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많아질수록 진짜 자기 자신은 그 기대들 사이에서 점점 숨을 곳을 잃어갔다. 그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위대한 작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더 이상 그 작가이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진짜 자신을 보지 않았다. 모두가 명성이라는 액자 속의 초상화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성공이 만들어내는 가장 교묘한 감옥이다. 처음에는 성공을 향해 달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성공이 자기를 끌고 다닌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종속된다. 톨스토이는 그 종속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물었다. 전쟁과 평화가 농부의 배고픔을 한 끼라도 덜어주었는가? 안나 카레니나가 한 사람의 삶이라도 실질적으로 바꾸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문학적 명성이란 종이 위에 잉크만큼이나 가벼운 것이었다. 50살의 톨스토이는 글을 쓰지 못했다.
아침이면 서재에 앉았지만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소피아는 남편의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세상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의 무너짐을 고백할 곳이 없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넘어져도 혼자 넘어져야 한다. 그것이 명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톨스토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위로 오르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1880년 여름,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들판에서 톨스토이가 낫을 들고 풀을 베고 있었다. 옆에는 영지의 농부들이 나란히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데무노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땀으로 젖었으며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하인이 물을 가져왔지만 그는 농부들이 마시기 전에는 손대지 않았다. 소피아는 저택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유럽 최고의 작가가 왜 종이밭에서 일하는가? 왜 구두를 직접 만들겠다고 고집하는가? 왜 농부의 옷을 입고 다니는가? 톨스토이는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고 있었다. 정신적 위기의 바닥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책 속에 있지 않았다. 철학서를 뒤지고 종교 문헌을 탐독하고 동서양의 현자들을 공부했지만 답은 거기서 오지 않았다. 답은 뜻밖의 장소에서 왔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얼굴에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낮에는 땅을 일구고 저녁에는 가족과 빵을 나누며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톨스토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이미 있었다.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구하지 않는 단단함.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가기 위해 사는 담백함이 거기 있었다. 이 발견은 톨스토이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고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육체 노동을 했다. 농부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글을 쓸 때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이 아니라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글을,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를 묻는 글을, 인간이 왜 서로에게 잔인한가를 묻는 글을. 세상은 당혹스러워했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가 왜 갑자기 설교자처럼 말하는가? 안나 카레니나를 쓴 손이 왜 구두 밑창을 꿰매고 있는가? 그러나 톨스토이에게 이것은 추락이 아니라 발견이었다. 명성이라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자기 두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낀 것이다. 농부의 삶에서 그가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도였다. 자신을 크게 만들려 하지 않는 태도,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태도. 진정한 크기는 스스로 작아질 줄 아는 데서 드러난다. 톨스토이는 50살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몸으로 이해했다.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변화에 도취하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도 했다. 스스로 단순해지려 하면서도 그 단순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모순, 겸손해지려 하면서도 그 겸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러니. 인간은 참 묘한 존재여서 내려놓는 행위마저도 자랑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 톨스토이 역시 그런 모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그 모순을 직시했다. 자기 안의 허영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을 일기에 적고 부끄러워했다. 완벽하게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내려놓으려는 몸짓 자체를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진짜 크기였다. 세상의 존경과 집 안의 분노.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삶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톨스토이의 가정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톨스토이의 명성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다. 그는 더 이상 소설가가 아니었다. 사상가이자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았다. 전 세계에서 편지가 왔고 순례자들이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찾았으며 인도의 간디도 그에게 서신을 보냈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를 파문했지만 그 파문이 오히려 그의 도덕적 권위를 높여주었다. 민중은 그를 성인처럼 여겼다. 그런데 그 성인이 사는 집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피아 부인과의 갈등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다. 갈등의 핵심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모든 저작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누구든 자유롭게 인쇄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소피아에게 저작권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13명의 자녀를 키우며 대가족의 살림을 꾸려온 그녀에게 저작권 수입은 가족의 생계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졌다. 소피아는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추종자들에게만 관심을 쏟는다고 느꼈다. 톨스토이는 아내가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괴로워했다. 일기장이 전쟁터가 되었다. 소피아가 남편의 일기를 몰래 읽었고 톨스토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일기에 아내를 향한 원망을 적었다. 소피아도 자기 일기에 남편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두 권의 일기가 말없이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 자녀들은 아버지 편과 어머니 편으로 갈라졌다.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저택은 겉으로는 사상가의 성지였지만 안으로는 상처투성이의 가정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겸손과 내려놓음이라는 덕목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톨스토이는 세상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명예도, 재산도, 귀족의 특권도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자기 아내 앞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했다. 세상에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가족에게는 완고했다. 낯선 순례자에게는 따뜻하면서 소피아에게는 차가웠다. 수천 명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한 사람의 아내에게는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다. 진정한 크기는 스스로 작아질 줄 아는 데서 드러난다. 톨스토이가 세상 앞에서 실천한 이 문장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실천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위인전이 되지 않는 이유다. 내려놓음은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소한 관계에서,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세상을 향해서는 쉬워도 가족을 향해서는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의 가장 날것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은 진짜로 작아지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 점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가 그를 더욱 인간적인 인물로 만든다.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는 감동을 주지만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뜻은 높았으나 실천에서 흔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겹치기에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준다. 톨스토이의 가정에서 벌어진 비극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세상에게 보여주는 겸손과 가족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같은가? 밖에서의 나와 안에서의 내가 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허영심과 싸웠다. 그리고 졌다. 톨스토이가 70대에 쓴 일기의 한 구절이다. 이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상가가 80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자기 아내 허영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졌다고 솔직하게 적고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그 나이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미 포기했거나 아니면 이겼다고 믿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끝까지 자기 기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만년 일기를 읽으면 한 사람이 자기 내면을 얼마나 끈질기게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 오늘 누군가 앞에서 겸손한 척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었는가? 겸손해 보이고 싶었던 것인가? 오늘 가난한 농부에게 친절했다. 그것이 진짜 연민이었는가? 연민하는 자신을 관찰하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일기의 매 페이지를 채우고 있다. 톨스토이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허영의 싹을 하나씩 뽑아내려 했다. 다 뽑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곳에서 자라나 있었다. 그 반복을 그는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일지도 모른다.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겸손은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련이라는 사실. 어제 내려놓았다고 해서 오늘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작아질 수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작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 순간, 매 만남, 매 대화에서 다시 선택해야 한다.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톨스토이는 이 시기에 사상적으로도 점점 더 단순한 곳을 향해 갔다. 복잡한 철학 체계를 세우는 대신 몇 가지 핵심적인 문장으로 자기 사상을 응축하려 했다.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노동으로 살지 말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 이 문장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이 낡은 문장들을 다시 꺼내든 것은 결국 가장 깊은 진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명성의 정점에서 시작하여 그는 결국 이 자리에 이르렀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는 것,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히 사는 것. 이것이 수십 년에 걸친 그의 내면 여정이 도달한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밭에 나가 땅을 파는 늙은 손에 담겨 있었다. 구두를 꿰매는 거친 손가락에 담겨 있었다. 농부의 식탁에 함께 앉아 빵을 나누는 조용한 동작에 담겨 있었다. 진정한 크기는 스스로 작아질 줄 아는 데서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 작아지는 것은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며 그 실천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80평생을 살면서도 그 실천을 완성하지 못했다. 허영은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것은 허영을 이겨서가 아니라 허영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었기 때문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톨스토이의 만년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1910년 10월 28일 새벽,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저택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방을 나섰다. 82세의 톨스토이였다. 그는 주치의 마코비츠 키만을 데리고 마차에 올랐다. 어디로 갈 것인지조차 정하지 않았다. 다만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명성의 무게, 가족과의 갈등, 자기 신념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다. 그는 평생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려놓기를 택했다. 자기 자신의 집을 떠나는 것.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마차가 어둠 속을 달렸다. 톨스토이는 먼저 여동생 마리아가 있는 샤마르디노 수녀원을 찾았다. 거기서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소피아가 쫓아올 것이 두려웠다. 다시 기차에 올랐다. 행선지는 없었다.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그러나 기차 안에서 그의 몸이 먼저 멈추었다. 고열이 시작되었고 기침이 그치지 않았다.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기차역에서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역장 오졸린이 자기 관사의 침대를 내주었다. 세계 최고의 작가가 이름 없는 시골 역의 역장 관사에 누웠다.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 언론이 아스타포보로 몰려왔다. 기자들이 역 주변에 텐트를 쳤다. 전보가 쉴 새 없이 오갔다. 톨스토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러시아 전역이 술렁였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누워있던 톨스토이가 원한 것은 소란의 정반대였다. 그는 고요를 원했다. 자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소피아가 아스타포보에 도착했을 때 톨스토이는 아내를 방에 들이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다. 11월 7일 톨스토이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농부들은 어떻게 죽는가? 농부들은 어떻게 죽는가? 평생 내려놓으려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떠올린 것은 명성도 작품도 사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살다 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의 무게를 스스로 견뎌낸 사람들. 톨스토이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배우고 싶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종교 의식 없이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숲속에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놀던 언덕 아래에 묻혔다. 비석도 없다. 그저 풀과 나무 사이에 흙 무덤 하나가 있을 뿐이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거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무덤이 이름 하나 적혀 있지 않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문장이다. 이름 없는 무덤이라는 말 없는 문장. 한 사람의 생이 남기는 것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남겼고 안나 카레니나를 남겼고 비폭력이라는 사상의 씨앗을 남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과 벌인 싸움의 기록일 것이다. 더 높이 오르려는 자신을 붙잡고 아래로 내려가려 했던 그 몸짓.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를 멈추지 않았던 그 끈기.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그대들에게 묻겠다. 그대가 지금 지키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지킬 만한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가? 톨스토이는 82년을 살면서
이 질문에 답하려 했다. 그리고 끝내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작은 기차역의 좁은 방에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미완의 답 자체가 어쩌면 가장 정직한 답일 것이다. 인간은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존재라는 것. 중요한 것은 도착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는 것. 진정한 크기는 스스로 작아질 줄 아는 데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작아짐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아도 괜찮다. 걷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